청년 대국민 소통장 청국장 119회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와,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119네요. 네. 또 한 주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뭐 별다른 소식 없으면 바로 댓글 읽고 본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네. 그러시죠. 김정숙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인데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이재명 이렇게 달아주셨네요. 근데 저도 확실히 요즘 청년으로서 왜 이재명 후보님을 찍어야 되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느끼고 있고 실제로 제 주변 반응들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순서 때 좀 더 자세하게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저는 2개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가짜는 개 사과님이세요. 근데 가짜는 개 사과님께서 지난주에 저 말씀드렸을 때 그 대선 홍보물 프랭카드 만드는데 발생한 온실가스의 양이 일회용 플라스틱컵 5억 4천만 개랑 거의 같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거 보시고 위기의식을 느꼈다. 근데 이분도 청년 세대이신가 봐요. 같은 청년 세대로서 경각심 느끼셨다고 해서 더 반가웠고, 또 진흙 속에서 핀꽃님께서 오이성님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길래 일반 시민이 모르는 부분을 많이 아시네요 라고 말씀해 주셔서 사실 저는 좀 즐겁게 살고 싶어하는 약간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자를 지향하고 살고 있는데 이 기후 문제나 이런 정치 문제에 또 관심이 없으면 제가 즐겁게 살기가 좀 어려워서 이런 일을 계속 하면서 알리는 그런 직을 갖고 살고 있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오늘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네. 레인 35님께서 재훈님 아까 파주 유세 연설 잘 들었어요라고 실시간 댓글을 주셨는데 이제 저희가 원래 방송이 2월 26일에 송출이 됐는데 네네. 그때 저희 방송 나가기 전 시간에 이제 파주에서 연설하시는 걸 들었나 봐요. 저희 네. 다른 청국장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활동하시는 것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봐주셔서 되게 감사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제가 감사합니다. 사진 되게 잘 나왔던데요? 그런가요? 근데 사실 그 찬조연설에서 이재명 후보님은 지지하는 이유를 5분 안에 말해야 돼서 힘들었어요. 왜냐면 너무 많아서. 근데 아무튼 잘 봐주셨다니까 감사합니다. 예. 멘트 좋다. 네. 좋습니다. 본격적인 주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기후 얘기를 또 잠깐 하다가 다른 얘기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왜냐하면 오늘 이제 녹화일로 3월 1일이니까 어제 2월 28일에 UN IPCC 제가 한 번씩 여기 걸 자주 갖고 오는데 그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자들이 모여서 기후 변화에 대해 연구하는 UN 산하의 국제기구 UN IPCC에서 또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현재 기후 문제 얼마나 심각하냐를 넘어서서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 시대에 적응을 하고 살아가야 할까? 네.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게 더 효과적이네, 이게 더 효과적이네 하는 것들을 쭉 열거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그 보고서는 이 정책 위반자들이 정책 결정을 할 때 쓰이게 될 예정이고, 파리 협정이라든지, 교토 의정서에도 예전에 그렇게 쓰였었던 보고서인데 앞으로도 그렇게 사용이 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쭉 보고 있었어요, 보고서를. 그러다가 요런 게 있네 싶었던 게 기후 위기 때문에 우리가 발생하는 문제를 자연재해가 심각해진다, 식량이 부족해진다. 워낙 많이 들으셔서 이제 알고 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 강조가 잘 안 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신건강 문제. 기후위기 때문에 정신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굉장히 피폐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코로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이제 기후위기 때문에 원자재 또 식량 가격이 막 상승해요. 그러면 기업들은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람을 자르겠죠. 그럼 누굴 먼저 자르나? 임원 먼저 자르나요? 말단부터. 그쵸. 비정규직, 말단, 단순 일용직, 생산직, 아니면 소농들도 많이 힘들 것이고, 또 사회초년생, 그렇죠. 일자리를 막 잃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우리 사회에.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세수가 안 거치네. 그럼 정부는 점점 가난해지고 돈이 이제 없어지죠. 네. 그러면 정부는 어디에서 돈을 킵하겠어요? 사회보장제도부터 줄이겠죠. 그쵸.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더 없어지고 반복이 계속되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불안함이 증가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울증이 많아지고 또 자살률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다가 한편으로는 이렇게 막 정신이 피폐해진 대중들을 선동하는 선동가가 갑자기 막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히틀러처럼.
그래서 기후위기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직접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를 얘기할 때 정신건강에 대해서도 같이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 이야기가 러시아랑 좀 비슷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러시아의 이제 가까운 역사를 보면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고 나서 그 푸틴 전에 옐친이라는 대통령 아세요? 우리 청년 세대는 그 그것만 이름만 봤어요. 들어보고 저도 푸틴이 하도 오래 해가지고. 그죠. 엄밀히 말하면 푸틴은 두 번째 대통령이잖아요. 러시아 나름대로 이제 한 30년 넘은 역사인데 네. 러시아 현재 저 공화국 자체가 근데 대통령이 겨우 두 번째잖아요. 첫 번째는 이제 옐친이었고 물론 그 전에 고르바초프도 있었지만 근데 막 옐친 그 사람이 막 탱크로 막 국회의사당 부시고 그러면서 경제도 부셨어요. 그러면서 옐친의 시대 때 이제 국가가 거의 막 폭삭 망하다시피 하면서 소련이 붕괴됐던 것도 힘든데 러시아도 붕괴되고 하니까 부정부패는 또 엄청 많이 드러나고 그 과정에서 막 마피아들이 이제 신흥 재벌로 떠올라요. 올리가르히라고 부르는데 제일 유명한 올리가르히가 그 축구팀 첼시의 구단주 로만 아브라모비치. 야. 그런 첼시 구단주. 지금도 그 사람은 이제 중년이 됐지만 이 사람 막 20대 30대 때 몇 조의 권력을 거머쥐었거든요. 천연자원 갖고 하면서 근데 그런 국가의 이권이 다 민영화되어 버리면서 일반 그 재벌들이 막 다 이권을 차지해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은 점점 궁핍해졌던 거죠. 그러면서 물질도 궁핍하고 정신도 피폐해졌던 게 예전에 러시아였는데 그러다가 결국은 옐친이 실각하고 총리였던 푸틴이 대통령이 되면서 얘기가 갑자기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대통령이 되자마자 탱크를 끌고 체첸 같은 공화국들 있잖아요. 네. 말 안 듣는 러시아 입장에서 말 되게 안 듣는 곳들 먼저 탱크로 부시러 가. 그래서 강한 러시아를 막 보여주죠. 그러다가 그러면서 또 그 신흥 재벌들 올리가르히들 때려잡으면서 내가 이 나라의 부정부패도 때려잡아. 마치 우리 그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 강한 러시아와 강한 대통령의 모습, 예전 짜르의 모습을 막 보여줘요. 그러다가 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는 석유나 가스 같은 화석연료를 국유화시키면서 나라가 다 갖게 되면서 거기에 그 시기에 아주 타이밍이 묘하게 국제 유가가 올라가면서 러시아가 이제 정부가 벌어들이는 돈이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국가가 이제 부유해지고 그러면서 정신이 막 피폐했던 물질적으로 피폐했던 국민들이 이제 짜르가 오셨다. 갓 푸틴이다. 가 이제 됐던 거죠. 그러다가 또 좀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건 막 가스밸브 막 잠깐 풀었다 하면 유럽이 휘청휘청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우리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가스 요거 한마디로 그냥 뭐 유럽을 뭐 쥐락펴락하네.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선 상처받았던 자존감, 상처받았던 정신 상태에 엄청난 힐링을 얻게 된 거죠. 그렇죠. 자긍심으로 됐겠다. 자긍심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푸틴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누구를 죽이던 말, 홍차를 먹이던 말던 독재를 하던 말던 가신 거죠. 나의 가장 힘들었던 치부를 힐링해 주었으니까. 그리고 보통 그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지. 내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못 하죠. 약간 검찰도 비슷하잖아요. 전 들으면서 박정희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배고픈 우리에게 빵을 준 그런 대통령 같은 느낌. 보통 독재자들이 좀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으면 독재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역으로. 자기들의 그 무단 탈취, 권력을 무단 탈취하는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이제 보상하고 것 외에는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경제 정책이 엄청나게 이제 적극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다가 유럽이 이제 가스 갖고 푸틴이 하도 장난을 치니까 이제 물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이유가 있긴 하지만 유럽이 탄소 중립으로 기조가 돌아서는 거예요. 에너지 의존도가 유럽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한 40% 정도를 러시아에서 수급을 했대요. 그럼 엄청난 거죠. 그렇죠. 너무나 크다 보니까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물론 뭐 우리 뭐 기후 변화 문제도 있고 하지만 이 탄소 중립으로 넘어가고 에너지를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그래서 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푸틴의 입장에서는 나 가스 팔아서 돈 벌었는데
점점 경쟁력이 줄어드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자꾸 뭐 기후 변화 해박 뭐 이런 거 맺으면서 자꾸 화석 연료 안 쓰자고 그러네. 그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건 지속 가능한 권력의 원천이 아니잖아요. 푸틴에게는 흔들리는 거네. 흔들리는 네. 거죠. 그리고 가격도 점점 떨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 그야말로 먹고 살게 해준 대가로 권력을 잡고 있던 푸틴이 이제 점점 내가 권력을 유지하여 조금 위기가 오는 것 같다. 네. 그리고 러시아도 다시 좀 부강해졌다 하니까 다시 강한 러시아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좀 이번에 선택을 한 거 아닌가? 예전에 체첸을 선택했던 것처럼. 물론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싸움은 벌써 한 10년 정도가 되어가고 있지만 좀 그런 뭐 그리고 EU도 아주 많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또 반대로 유럽을 얘기를 해보면 지금 크림반도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예, 그 러시아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무단으로 이제 탈취를 했었는데 그땐 유럽 거기에 대해서 별 말 못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 맨날 이야기하는 돈바스 지역. 네. 그 돈바스 지역의 친러시아 무장 세력을 푸틴이 막 그렇게 지원해주고 거기서 그래서 막 테러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유럽 별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유럽이 근데 그 한 1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점점 에너지 자립을 만들어 갔던 거죠. 태양광 깔고 풍력 깔고 그러면서 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점점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아니라 푸틴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푸틴의 입장에서는 이제 조바심이 좀 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렇게 조바심이 나다 보니까 상황을 오판해서 우크라이나를 침략하는 선택을 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반대급부로 점점 에너지 자립을 나름대로 아까 추진해 가면서 러시아에 대한 어떤 규탄, 실효성 있는 제재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뭐 피파 같은데도 막 이제는 러시아는 공식 경기 월드컵 못 나오게 한다. 네, 월드컵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거 있고 하는 거 보면 지금 이 재생에너지를 보는 관점이 우리가 단순하게 그냥 기후, 탄소 중립, 만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불소불위의 권력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던 권력의 원천이 이 지하자원이었다라고 한다면 그 지하자원을 토대로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전 세계의 독재자들이나 권력자들에게 재생에너지가 한 방 매기는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계기가 이번에 좀 되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야. 되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말씀해주신 지구 온난화가 이 정부와 개인에게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게 되게 거대하고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하나도 우리를 피해가는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 무섭기도 하네요. 그렇죠. 저도 관련해서 뉴스 보다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피파에서도 이제 월드컵 출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도 봤고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할리우드 영화업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시장인데 디즈니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서 러시아에서 영화 개봉 이제 안 한다. 그런 제재도 있는 거 보면 계속해서 국제적으로도 많은 제재가 가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우리나라는? 이라고 또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러시아의 침략에 대해서 그 상당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 네. 또 인도적 지원으로 1,000만 달러인가를 우크라이나에 또 지원하겠다 이런 뉴스도 어젠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움직임이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치고는 이 러시아 침략뿐만이 아니라 우리 작년에 뭐 미얀마 문제라든지 이런 전 세계에서 인도적 위기, 인권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자체적으로 내는 목소리, 독특한 개성 있는 목소리가 조금은 적다. 근데 그것을 한편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또 이런 해외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그런 건 네. 아닐까? 에너지도 그렇고 식량도 그렇고 식량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5끼 먹을 때 한 끼만 국내 자체 생산이고 나머지 4끼는 다 수입산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대외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물론 뭐 세계화의 시대에서 우리만 먹고 살 수는 없죠. 같이 교류하고 사는 건 맞지만 근데 이게 좀 너무 과도하다 보니까 국제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가진 물질에 비해서 말을 못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 우리도 앞으로 조금 더 해외 의존도를 에너지, 식량처럼 우리의 기반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만의 좀 자립률을 높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걸 보다가 또 뉴스를 보니까 저 오렌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네. 그건 조롱 아니에요? 그쵸. 그걸 누가 봐도 김건희체였잖아요. 그 머리 스타일하고 얼굴체가. 근데 그러고 나서 그게 또 뭐
자기들 딴에는 명분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명분이 있었다면 그 글과 사진을 지울 이유도 없었고 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봐도 그건 조롱하려고 했던 것 같다 생각이 들고 앞에 말씀 주셨듯이 이게 외교라는 게 그래서 진짜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막 얽히고 설켜가지고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게 많은 게 얽혀 있다 보니까 특히 정부 입장에서는 뭐 보수 진보를 떠나서 네. 입장을 내는 게 되게 신중한 상황이라고는 보는데 그래도 이번에 유감 표명도 하고 TF로 계속 그 24시간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윤석열이 됐을 때와 이재명이 됐을 때가 굉장히 너무나 다른 역사를 써가겠구나. 뭐 이 호불호를 떠나서 그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문재인 정부가 저도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네. 그 현재 문재인 정부의 그 국방 정책이라든지 뭐 개혁 성과를 봤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스스로 반성도 많이 하게 된 게 평화를 외치고 뭔가 타협, 대화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프레임에 갇혀 있었던 게 아닌가? 보수가 안보를 챙긴다. 진보가 뭐 이게 평화 쪽으로 가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저도 모르게 생각했던 것 같고 아마 많은 분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세계 국방력 6위에다가 이번에 그 특히 지금 딱 시기에 그 한국형 사드 그거를 엘셈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또 한국형 아이언돔 그게 원래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이 한국이 팔레스타인에다가 무지하게 써먹었죠. 이스라엘이 최근에. 근데 한국은 백발백중이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지금 이 두 가지 시험 발사 성공했는데 확실히 이런 그 대비하고 그러면서 뭐 국방 예산 이 편성하는 거 보더라도 이명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이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걸 잘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게 국방력을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게 기술력이 뭐 부족해서 그동안 이게 뭐 못했던 게 아니라 이게 그만큼 외교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적으로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큰 업적 중 하나가 사거리 없앤 거잖아요. 미사일 사거리를. 근데 이게 미사일 지침. 네, 근데 지금까지는 그거를 우리가 그만큼 실력이 안 돼서 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이 국방력을 키울 수 있었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오래전부터 이 쌓여온 거긴 한데 아무튼 그만큼 노력을 기울였다. 네,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걸 보더라도 이 프레임이 주는 게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쵸. 언론이 그쵸, 맞아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보도했다면 과연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들고 그쵸. 뭐 그다음에 이번에 그 SLBM 그거 되게 멋있던데 요즘 저도 그래서 밀떡이 왜 밀떡이 되는가에 대해서 되게 공감하게 되는 게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막 그 이번에 세계 7번째 그 보유국이 됐는데 막 도산 안창호함 막 3,000톤 잠수함이거든요. 막 잠수함 뭐 전투기 미사일 막 대응 체계 이런 거 보면 야 그러니까 평화를 뒷받침하는 자주국방.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께서도 계속 자주국방 외치셨고 이 평화를 위해서 우리나라가 스스로 강해져야 된다라는 가치와 철학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저쪽에서는 계속 그냥 안보 말만 하지 결국엔 자기네들 해온 것도 없고 방산비리 MB 정부 때 어마어마했잖아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많이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쵸. 그래서 당장 저부터도 되게 이번에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보면서 되게 반성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인정합니다. 정리를 조금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진짜 오렌지에 그림 그려가지고 그런 진짜 근데 너무 그거 저열하고 근데 그 여러 가지 근데 우리가 또 우크라이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이 되게 지금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은 조금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건 지금 이 사태가 좀 종료가 되고 나중에 역사가 판단을 할 것 같고 일단 당장 같은 경우는 이 문제를 보고 우린 그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시기에 무슨 사드 배치한다고 그것도 결국 군사적인 의존도를 해외에 또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럼 우린 또 자주국방 안 되는 거고 말씀하신 거 자립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무지하고 저 못된 마음 가진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는 너무 아찔한 일인 것 같고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국제사는 앞으로도 더 흔들릴 거고 기후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더 많이 흔들릴 텐데 이럴 때 기본소득 같은 분배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을 한다든지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정책으로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이고 하면서 에너지 자립을 이루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있다라든지 또 진짜 좀 무지성하게 하는 거 말고 좀 실용적으로 실용외교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에게 대통령직을 주는 것 자체가 지금으로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앞으로 그
이재명 후보뿐만이 아니라 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 와, 탄소 중립이나 뭐 환경 문제, 환경 운동가들만 외치는 이야기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이고 굉장히 경제적인 이야기다. 그리고 나의 멘탈까지 흔들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연결해서 같이 생각하는 관점을 같이 가져주시면은 조금 더 빨라지는 전환의 시대에 적응하기가 조금 편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오늘도 되게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또 전해주셔서 다음 주가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네. 네. 저는 저번 주에 그 신남성연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반에 또 살짝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번 방송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 여론조작 지시와 그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저렇게, 그러니까 사진이 나올 텐데, 디스코드 소통방에서 4차 TV 토론이 끝나고, 윤석열, 유사시 일본군이 들어올 수도 있다. 이 기사를 포함해서 다수의 기사를 또 늦은 시간까지 저렇게 찬반순으로 비추천 누르고 댓글 달면서 여론 조작하는 모습이 계속 보여줬고요. 사진을 하나 또 준비했는데, 이제는 TV 토론뿐만 아니라 이쪽에서 다급했는지 윤석열 관련 기사에는 무조건 좌표 찍고 저렇게 댓글 조작 지시를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은 그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를 주 타겟으로 삼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좌표 찍은 기사에 가서 댓글을 보니까 논리적으로 반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페미 종북 친중 공산당이다. 네. 그리고 남녀 갈라치기를 하는 페미 정당을 박살내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면서 추천수 엄청 눌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과연 갈라치기 하는 정당이 어디인가? 그리고 누구인가 이런 걸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남성연대가 좀 전에 그 좌표 찍은 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윤석열 후보가 이런 발언을 합니다. 성인지 예산 일부만 떼어내도 북핵 위험 막는다. 그러면서 성인지 예산으로 1년에 30조 원이나 쓰인다면서 이를 삭감해서 국방비로 쓰겠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사진을 또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어떻게 떼내지? 떼내기 힘들 텐데. 네, 근데 알아보니까 성인지 예산은 별도의 사업 예산이 아니고 그쵸. 각 부처가 추진하는 그 일반 예산 가운데 성평등 관점에서 검토해봐야 할 항목을 추려내는 일종의 그 분리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국방부 포함해서 39개의 부처 그리고 사업은 초등 돌봄교실, 장애인 활동 지원, 범죄 피해자 치료 등 341개의 사업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이 여성들을 위한 사업이 전혀 아니고 국가의 주요 예산 사업을 이제 성인지적 관점에서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인데 녹여 넣은 거죠. 그렇죠. 예, 따로 분리할 수가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과연 이 성인지 예산이라는 개념은 제대로 알고 저렇게 발언을 한 건지 이런 지적을 또 피할 수가 없어 보이고 과거 이제 국민의힘 김진태 전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가짜 뉴스인데 여가부는 성인지 예산을 35조나 쓴다. 이게 국방 예산이랑 맞먹는 거 아니냐. 근데 뉴스에도 나왔는데 이게 가짜 뉴스였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윤석열도 이런 식으로 남녀 갈라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럼 성인지 예산을 어떻게 없애고 또 얼마를 써서 북핵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사용되나 이런 그 내용에는 사실 구체적인 답도 없고 이게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대답을 회피하고 있고 사실 이런 무식이 드러나면서 갈라치기 그리고 선동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을 조금 전해드려봤습니다. 예. 여가부가 1년 예산이 2조가 안 되는데 무슨 35조를 썼다는 거야? 거기다가 대부분이 보통 가족 예산이고 여성에 대한 예산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맞아요. 여가부는 이름은 여가부인데 사실 사회 취약계층 다른 부처에서 돌볼 수 없는 취약계층들을 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여가부가 하는 일 중에 성인지 예산만 떼는 것도 되게 어려울 텐데 별로 없어서 그 안에서도 떼기가 어려운데 모르겠고 그냥 35조 다 여가부 들어가 지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러게. 그러니까 모르고 얘기한 거 같아요. 입 아프고. 근데 기자가 네. 다른 기사에서 네. 그 공보팀장인가요? 그러니까 그 언론 쪽 담당하는 팀장이 태클을 걸어와서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것도 봤는데 거기에도 그 사람도 모르고 하는 거든 혹은 알면서 저러는 거든 그냥 제대로 뼈를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당장 이수정 씨 선대위에서 나간 것처럼 그때도 또 아까 그 말한 주식회사에서 언플 열심히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수정 씨도 선대위에서 나오고 뭔가 윤석열 캠프랑 아예 별개인 것처럼 여태까지 해오다가
한 몇 주 전에 인터뷰에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자기 정책 위원 계속 있었는데 잘 여가부 유지했다. 폐지보다 그 여성 보호 시스템 더 강화하겠다 네.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업그레이드 하겠다. 그리고 또 그 전에 그 중간 단계에서 이준석 대표는 뭐 자기가 다시 모셔왔다, 재영입했다면서 젠더 강의를 시켰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앞에서는 저러고 뒤에서는 또 다른 딴 얘기하고, 얘기하고. 저번에 그 노영민 비서실장 말대로 반중 친중 이것도 또 그러고 그렇죠. 매번 저렇게 앞뒤 다른 행동들 하면서 쇼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을 어쨌든 주위에 많이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게 제일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35조를 뭐 몰라서 얘기하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렇죠. 뭐 알고 모르고가 사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들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사람들한테 이걸 뱉어내서 그냥 뇌리에 각인되게 하고 맞아. 이게 계속 기사로 나오게 하고 사람들한테 그냥 인상을 주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진짜 사람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앞뒤 다르게 행동하고 이것도 그렇죠. 이걸 반박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는데 그냥 여가부 35조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냥 그러니까요. 되게 단순하게 뭐 여성가족부 폐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놓고 그게 머리에 박히면 누군가한테 아무리 설명을 해봤자 이게 진영 논리로 받아들이니까.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전에부터 얘기했던 포스트 트루스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 거기랑 연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는 어떤 팩트, 진실이 그러니까요. 중요하다기보다도 막 진영으로 나뉘고 양극단으로 나뉘고 틀린 게 아니라 그냥 다 다름으로. 그러니까요. 그 틀렸어 그러면 음. 마치 그걸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몰아가는 그렇죠. 그 시대를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거기에 가장 중심에 서인 게 저는 지금 아날로그와 디지털 사이에 있는 청년들. 네. 지금 청년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 게 거기 있는 거고, 음. 나아가서 앞으로 미래 세대 저희들보다 디지털에 익숙하고 뭐 코딩 기술까지 갖추고 뭐 그걸 기본 교육으로 배우고 있는 청소년들은 또 다른 어떤 세상을 살아갈 거기 때문에 그 초석을 잘 다져놔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 요즘 좀 네. 다행이라 생각하는 건 네. 이 펜코의 민낯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 당내에서도 몇몇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마치 펜코의 그 몇몇 소수의 이야기가 정상적인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일반 남성들의 목소리인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저거는 잘못된 거다. 온라인 심리전 막 얘기를 하면은 그만 좀 해라. 니 자꾸 무슨 뭐 음모론자 취급하면서 그들의 목소리도 끌어안아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일베가 그대로 옛날에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되게 기성세대들만 남고, 그러니까 이게 슬쩍 넘어가가지고 이미지 바꾼 거다 그런 얘기하다가 욕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뭐 그땐 그래서 저도 여기서 계속 이 얘기를 밀고 가봤자 현실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좀 다른 전략을 수립하고 지금 계속 활동해 오고 있었는데, 이번 대선을 계기로 특히 그 잼미 씨, 네. 그래서 먹가와 펜코, 그리고 아까 맞아요. 말씀하신 주식회사, 음. 그리고 뭐 이준석 대표 등등 그 민낯이 드러나서 완전히 그 전면전, 엄청난 최후의 싸움이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신남성연대, 그러니까 주식회사 신남성연대가 한두 번도 아니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여론 조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 법적인 대응을,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법적 대응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이런 걸 계속 하고 있고, 이 굉장히 큰 리스크들이 사실 국민의힘과 윤석열한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특히 뭐 여초 사이트에서는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준석과 펜코 그리고 신남성연대가 붙어있는 윤석열은 더 싫다, 그런 반응이 실제로 많다고 하고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기존 윤석열 지지자 결집 이외에 중도층과 여성표는 윤석열한테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신라면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내용을 저도 그러니까 당에 계속 전달을 하고 있고 또 당에서도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문제는 이게 댓글에서도 그렇고 이게 여론 조작이다, 뭐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이다, 이런 게 또 의견이 좀 나뉘는 것 같은데, 신남성연대 쪽에서는 당연히 자기네들은 정상적인 온라인 활동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신남성연대가 많은 사람들이 비영리 단체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주식회사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업에서 대규모로 조작을 하는 거랑 사실 다를 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움직이는 인원도 정확하게 측정된 건 아니지만 뭐 최소 몇백에서 몇천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신남성연대 그 주식회사 그 배인규 사장도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좀 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 노골적인 정치 행보에 사실은 신남성연대가 남성인권 대변하고 좀 뭔가 주목을 받는 것 같고 좀
패미 박멸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관심 있어서 구독한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이탈하고 있어요. 구독자도 계속 떨어지고 있고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이런 층을 대변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저도 신남녀를 계속 마크를 하면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준석 대표가 뭐 내부 여론조사에서 아차 싶었겠죠. 겉으로는 맞아요. 맨날 센 척하지만 이번에 뭐 결혼하고 아이 낳고 뭐 잘 살 수 있는 나라인가 뭐 그런 포스터 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죠. 네. 어필하려고 했다 그 박제 그대로 돼가지고 여성들 사이에서 너 때문에 안 찍어. 그러니까 윤석열보다 더 싫어. 이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듣고 있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게 있으면 양심이 있다면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뭐 다급해지니까 이제 와서 부랴부랴 저러는 게 오히려 반 이준석의 결집만 불러오고 있다.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그 주식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작용 반작용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제는 그들이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다만 이번 대선을 이긴다고 해서 그들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싹 뽑힌다거나 그 주니어들이 지금 이 자라나고 있고 실제로 뭐 정치권 여기저기 나와서 그렇죠. 토론도 나오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에 이미 이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미. 그래서 이번 대선이 저는 그 심판의 시작점에 불과하고 앞으로 긴 싸움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전 네. 최소한 10년은 넘게 우리가 공 들이고 어떻게 보면 또 민주주의 자체가 그렇듯이 영원히 시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맞아요. 네, 영원한 문제 같아요. 이거는 영원하죠. 사실은 이준석이 가져온 어떤 문제 이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 탈진실의 시대가 오고 있기 네. 때문에 사실은 네, 이거는 뭐 피해갈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심 가지는 것밖에는 진짜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대표가 아니었어도 누군가가 나왔을 거고 그렇죠. 다만 그런 얘기는 하고 싶어요. 이준석한테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알겠어요. 막 보기도 싫고 저도 뭐 기사 보고 인터뷰 보고 다 찾아보고 하면은 당연히 뭐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싶은데 미국에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무관심이 답이다. 이런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먹히잖아요, 현실적으로. 이미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거를 누군가는 마크도 하고 또 잘못된 거 지적하면서 대응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그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지금은 뭔가 청년들이 아까 뭐 재훈님도 그렇고 각자의 그 위치에서 마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굉장히 소수의 어떤 집단들이 자기들끼리만 뭐 거기서 즐겁고 놀고 이렇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 신남년 얘기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또 네. 굉장히 조직적으로 움직이면서 그렇죠. 여기저기 네. 침투를 하고 영향을 미친다는 게 굉장히 큰 문제고 맞아요. 이준석만 해도 결국엔 당대표가 됐잖아요. 정말 어린 무선의 당대표가 된 걸 딱 보면서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는 좀 경각심을 가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무관심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좀 계시는 것 맞아요. 같은데 너무 보기가 괴로우니까 뭐 그런 말씀 하시는 거겠지만 저도 그 황희도 씨 얘기하시는 거에 100번 공감합니다. 그리고 그 마이너스 3선 중진, 그러니까 마삼중에 대해서 제가 뭐 엉뚱하게 갑자기 뭐 멀쩡하게 열심히 정치하고 있는데 다른 성향이라서 제가 뭐 제 마이너스 3선이다 이렇게 놀린 게 아니라 자기 선거 다 떨어진 사람이 여기저기 뭐 비단 주머니 들고 자기네 당 후보 바보 만들고 이해찬 대표 선거 전승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막 혼수 두고 조롱하고 도발하고 어그로 끌고 대선 후보랑 대통령 페이스북에 와서 댓글 달고 그딴 짓을 하니까 넌 그런 수준 아니야. 너 네 선거 다 떨어진 인간이 무슨 염치로 그렇게 여기저기 어그로 끌고 다녀? 라는 이유에서 그렇게 한 건데 또 일부 분들이 뭐 또 민주당 내에서도 그걸 두고 뭐 험지에 출마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노무현 대통령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도전하셨던 거랑 지금 이준석 대표가 저러면서 하는 거랑 전 같은 선상에 놓는 것 자체가 심각한 모욕이라고 느낄 정도로 네, 말이 안 된다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저도 뭔 험지입니까 이준석이. 노무현을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 황희도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이준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거나 평을 할 때 보면은 그게 다 미러링이에요. 이준석이 기존에 했던 내용들이고 그거를 그냥 그대로 네가 이렇게 적었던 게 맞아요. 있어라는 걸 사실 보여주는 형식인데 이준석이 계속 그만큼 싸운 게 많은 거예요. 네. 이준석이 과거의 이준석과 지금의 이준석이 싸우는 형태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뭐 준만대장경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준석이 그동안 쌓아놓은 게 너무 많아서 백과사전처럼 네. 모든 상황을 보면 다 있어요. 얼마 전만 네. 해도 그 이제 뭐 그 눈먼 장님이라는 표현을
꿀먹은 벙어리. 꿀먹은 벙어리였다. 네, 꿀먹은 벙어리라는 표현을 썼던 거에 대해서 얼마나 이런 의식이 없으면 장애인 비하를 이렇게 일상적으로 하고 네. 있다라는 얘기를 해놓고 국민의당 측에 네, 근데 본인이 또 이번에 그 표현을 그대로 썼어요. 본인은 그럼 얼마나 썼었던 게 드러났죠. 네, 얼마나 장애인 비하가 일상화돼 있으면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이준석의 적은 이준석, 그래서 준적준이라고 불리는데 이준석 대표가 했던 걸 그대로 대응을 하는데 웃긴 건 이준석 지지자들은 네가 감히 뭐 크고 싶어서 그러냐, 뭔가 뭐 자의심 과잉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 그대로 이준석 대표의 과거 10년 전부터 쭉 들여다보면 예, 이준석을 욕하는 거다. 그거 그대로 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웃겼던 게 마지막으로 예전에 어떤 이준석 채로 글을 쓰느라 꽤 고통받았던 적이 있어요. 글 자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비문, 그러니까 한 문장이 막 몇 줄 되거든요. 네. 안 끊기고 네. 그거를 미러링 하려고 하는데 꽤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했죠. 근데 그거를 이준석 지지자들이 퍼가더라고요. 야, 너 글도 더럽게 못 쓰네 막 이러면서 제가 미러링 한 건데. 이준석 대표 글 그리고 나서 팩트 체크 되고 나서 갑자기 그 삭제되더라고요. 참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행동을 이준석 대표라든지 뭐 원희룡 씨라든지 이런 사람 아니면 전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가서 그런 짓 안 해요. 뭐 10선을 그러니까 10번을 떨어졌든 100번을 떨어졌든 이준석처럼 그런 짓 안 하면 저 절대 그렇게 뭐 조롱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미러링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아무튼 앞으로도 계속 오래 갈 일이지만 네. 뭐 그거에 맞춰서 앞으로 또 계속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나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제 달타령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게 사실은 뭐 굳이 무관심이 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솔직히 방치되면 저도 절대 안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게 그리고 그러니까 댓글 조작 같은 경우는 물론 우리 이 진보나 뭐 보수 쪽에서는 뭐 각자 뭐 진영 논리도 될 수도 있고 알아서 뭐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중도층한테는 저도 그게 솔직히 큰 영향을 간다고 보거든요, 댓글이. 그러니까 저도 중도층,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없었을 때 이 기사 내용은 잘 안 봐요. 그 제목 그리고 댓글만 보고 갔을 때 이건 윤석열이 잘한 토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 댓글이 이렇게 달리면. 그래서 그런 좀 심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도 네. 계속 마크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또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녹화 기준으로 3월 1일 3일절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승만이 자신의 입지를 어떻게 다지고 여론을 만들고 이제 대통령까지 되고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용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이승만이 뭐 독립협회, 만민공동회 시절에 명연설을 사람들 앞에 보여서 이제 좀 유명해졌죠. 그리고 감옥에 갔다가 특별 사면이 되고 나서 이제 미국으로 갑니다. 미국으로 간 이유가 한국의 독립을 청원하려고 가서 국무장관을 만나고 그리고 몇 달 뒤에는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나요. 그래서 만나서 한국의 독립을 위해 힘써줄 것을 청원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당시에도 알았지만 당시에 미국의 신문들은 이때 이승만과 같이 간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러시아 사람들은 줄곧 우리의 적이었고 이번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뻐한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대해서 일본이 이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기뻐한다. 우리는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황제의 대표자가 아니라 일진의 대표, 일진이라 하면 이제 한국에서 그 친일을 하는 단체 일진의 대표로 온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당시 미국 신문에 실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몰랐던 거죠. 한국엔 다른 식으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승만이 하와이로 가게 돼서 하와이에 이미 거기에 이제 자리를 잡고 있던 박용만이라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제 그분은 무장 독립 투쟁을 하기 위해서 사관학교를 짓고 한인 사회의 자치를 이뤄내시고 이러신 분인데 여기에 들어가서 또 이승만이 그 한인 사회와 거기 같이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조직을 전부 다 와해를 시킵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처음에는 이제 가서 이제 기숙학교 같은 걸 자기 명의로 바꾸고 그리고 여기서 계속 자꾸 사유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방해하는 사람들, 내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 이 사람을 택도 안 되는 뭐 살인미수로 고발을 하는데 이 고발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미국에서 지금 반일 행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해서 미국과 일본 사이를 방해를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한국이 식민지에 있는 국가가 그 제국주의에 항거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결국에 뭐 증거 불충분으로 왜냐면 이 사실 자체가 가짜였으니까 나중에 풀려나고 이런 과정이 있는데 말하자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또 내부에서 뭐 자기들끼리 투표를 해서 지도자를 뽑아놓으면 나 인정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계속 갈라치기를 하고 그 사이에서 당연히 이승만을 따르는 세력도 생겨났겠죠. 결국에는 그 하와이에 있는 이 단체가 원래는 기존에 있던 3분의 1로 줄어들면서 완전 이승만의 사유화가 되면서 이게 막을 내리고 이승만은 계속 거기서 기득권을 가질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면 최근에 그 레딧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네. 레딧이라는 것이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라고 했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커뮤니티예요. 네. 근데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이제 토론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어떤 발언을 얘기한 거를 딱 그 부분만 따다가 이런 식으로 우크라이나를 마치 비하한 것처럼 그 내용을 어떤 누군가가 그 레딧이라는 커뮤니티에 올렸고 맞아요. 이것이 한국에서 기사화가 되면서 말도 안 되게 이게 해외에서 이재명이 이렇게 얘기한 것이 굉장히 큰 문제가 된 것처럼 국내에 알려지고 있는 레딧이라는 게 그러니까 일부 커뮤니티인 거잖아요. 커뮤니티인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무슨 팸코에서 어떤 글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재명 뭐 바보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을 기자가 기사를 써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나 이런 여론이 있어라는 마치 이런 형식인 거거든요. 이 사건에 대해서 뭐 마차님도 얼마 전에 최근에 시사 방송에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해주신 적이 있는데 이게 저는 왜 이 얘기를 꼭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당시에 이승만은 그때 본인이 자기 입이 필요하니까 뭐 태평양 잡지 같은 거 이제 하와이에서 자기가 입을 열 수 있는 거 메시지를 낼 수 있는 언론사도 자기가 가지고 사람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는 너무나 다변화가 됐잖아요. 이 채널이 뭐 유튜브도 있고 기존에 뭐 일방향의 텔레비전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은 뭐 위키트리, 인사이트 이런 매체들 같은 경우에는 세대가 좀 갈라져 있습니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별로 보지 않지만 이 젊은 층에게만 또 통하는 메시지들이 또 있고 지금 보면 저희가 커뮤니티 여론을 절대 그냥 무시한다고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항상 드리는 게 커뮤니티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글이 있어요. 뭐 네이트판이라든지 이런 그쵸. 곳에 있는 글을 대놓고 팸코 글 같은 건 사실을 잘 퍼오지가 않고 이런 곳에 있는 어떤 글을 기자가 꼭 여기가 출입처인 기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팩트체크도 하나 없이 이런 글이 있다라는 식으로 기사를 써요.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해서 이게 커뮤니티에 다시 돌거나 아니면 뭐 유명인의 입으로 또 빠져나오거나 아니면 이 기사가 포털에 걸리거나 자극적인 기사를 많이 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전파가 되고 요즘 이게 뭔가 큰 사건이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핫하다더라. 여론인 이슈라더라. 것처럼 되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게 오히려 확정 기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레딧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걸 상징적으로 잘 보여준 사례가 또 된 것 같고 예전에 그때 왜 짜장면 사건이든 뭐든 이런 사건이 기존에 계속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 극렬해진 상황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아까 앞 시간에도 한번 그런 얘기를 했지만 어떤 지역적인 사건을 그냥 묻어두고 무시만 한다고 답이 아니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아까 앞에 주제랑 연결돼서 되게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 반대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좀 친민주 성향의 시민들이 많이 모인 사이트에 뭐 현 정부를 비난하는 글이 올라왔다. 근데 그게 비추천을 많이 받았다 해도 그게 뭐 조선일보에서 뭐 친문사 뭐 커뮤니티에서 마저도 뭐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치 또 그게 되게 합리적인 의견인 것처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최근에는 또 원희룡 본부장이 이재명 갤러리에 올라온 그 주작글 추천 2 받고 그거 뭐 조회수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85인가 뭐 그랬는데 그거 삭제됐거든요 바로. 근데 그게 마치 모든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생각을 공유한 것처럼 정작 중요한 건 팸코에서 최근에 그 잼미씨 사건 되게 심각한 사건이 있었는데 또 뭐 BJ한테 그렇게 좌표찍기 하고 욕하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뻑과 팸코 그 화력이 센 것도 맞고 거기서 욕먹으면 누가 좋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 이유가 겁먹고 뒤에 숨어가지고 그러면서 자기 합리적인 이미지 주려고 그들도 포용해야 된다. 그들도 어쨌든 뭐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아예 없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까지 다 포용해서 그냥 모든 게 맞다 그러면 과연 정치의 역할이 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가끔 민주당에서 그런 스탠스를 갖고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는 사람들이 보이는데
진짜 정치 그렇게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원희룡 이런 사람들 정책본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했으면 이게 무슨 뭐 익명의 유튜버처럼 자기가 책임을 또 안 지려고 하잖아요. 그냥 글 삭제하고 내려버린단 말이죠.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정치인으로서 맞나 싶어요. 어떻게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사과라도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글을 삭제해버리고 그 이후에 간보고 이게 정말 정치인들이 할 일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책 본부장인데 정책도 안 내요. 악플만 달고 맨날. 이재명 후보 쫓아다니고 있어요. 이재명 정책본부장도 아니고 무슨 정책이야? 뭐만 하면 뭐 아니 뭐 저- 이번에 하수구에서 별걸 다 갖고 오더만요. 예. 오만 것들 다 갖고 오던데. 네, 저도 그런 부분도 정말 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는지 되게 그치. 드러난 처사라고 보는데 좀 대표적으로 뭐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을 따로 틀어드리진 않겠지만 유세장만 가면 그렇게 폭행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 사람을 그렇게 아. 목덜미를 끌고 자꾸 뭐 이렇게 넘어뜨리고 맞아, 그냥 맞아. 욕도 목 막 조르고, 엄청 하잖아요. 예, 뭐 맞아요. 계집 땡이라고 하면서 욕을 엄청 예. 하고 그뿐만이 아니라 어떤 곳에는 유세를 간 현장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차가 못 지나다니게 차로 막아놓은 거예요. 유세차로. 후보가 거기서 얘기를 한다고 그랬더니 지역 상인들이 거기가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통행이 방해가 되니까 빼달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그러고 10여 분을 대치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 근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폭행하고 이런 거는 진짜 개돼지한테도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그 윤석열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처음에 그 짓을 저지르고 그 피해자들이 기자회견도 하고 심지어 외신에서 그걸 보도하고 그랬는데도 아무 말 없이 있다가 또 그 사건이 재발되고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또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폭행 네. 사건이. 근데 계속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과와 책임도 제대로 안 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황당한 건 윤석열 지지자들이 아까 뭐 이재명 후보 발언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그렇게 비난해대고 뭐 자기 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다른 나라 그 국민들도 중요하듯이 당장 우리나라 국민 이 대놓고 눈앞에서 그 두들겨 맞고 막 끌려다니고 한 게 영상으로까지 찍혔어요. 근데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 야 걔네들 맞아도 되는 애들이야. 걔 대진년 애들이잖아. 빨갱이잖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까지 포용해야 되는 게 과연 그게 표현의 자유고 그런 게 다 뭐 통합이고 협치고 그런 것까지 가는 건가? 저는 이 표현의 자유와 한계,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뭐 오래전부터 논의는 해왔지만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네. 근데 그 공약 이행 아니에요? 그러고 보니까 선제 타격. 아, 그런 건 타격을 제대로 말하는 걸 또, 했더니. 누구를 타격한다는 아니었으니까. 예. 예. 너무 타격이 목적어가 심하더라고요. 없었어. 빠져나갈 구석을 또. 예. 그런 공약은 또 제대로 저도- 이행하네. 그 사진 보면 진짜, 진짜 아유. 되게 화나더라고요, 진짜로. 네. 그러면서 진짜 책임은 안 지고 당장 오늘만 하더라도 그 SNS에 귤 사진 올린 거 그리고 문제되니까 또 그냥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거야말로 외국에 있는 ABC 맞아요. 예. 거기에서 외신에서도 기자가 보도 많이 근데 이게 했더라고요. 정말 현실 감각도 없고 야.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확장되고 있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 우리나라가 너무나 언론의 신뢰도는 바닥인데 자유를 많이 준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되갚음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개 사진하고 태극기도 이게 거기에 더 반응하는 분도 많거든요. 네. 오늘이 다른 날도 아니고 3일절인데 그러니까요. 촬영일 기준으로 그 개사가 논란에 휩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자기네들 문제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려놓고 떵떵거리고 저렇게 아무 잘못도 없는 듯이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만큼 되게 중요해졌다. 근데 오늘 홍준표 서포터즈 홍준표 의원의 그 캠프에 있었던 뭐 몇몇 핵심 관계자분들 그리고 뭐 지지자분들 청년 대표들 나와서 기자회견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 지지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 합리적인 보수주의자들은 윤석열 후보를 굉장히 싫어하고 제 주위에도 저랑 성향이 다른 유튜버들 청년 유튜버 중에 몇몇 있는데 연락 와요. 누구라고 제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꽤 알려진 저쪽 성향 유튜버인데도 윤석열 후보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하면서 저한테 진짜 아마 내가 니보다 윤석열 더 싫어할걸? 이런 얘기까지 실제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지금 완전한 비정상적이고 과거로 퇴행하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2022년에 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럽습니다. 이게 아까 쭉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언론이
왜 그렇게 편향돼 있어라고 얘기를 하자면 자기들을 해치지 않을 곳이 명확하니까 거기가 만만해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덧붙여서 또 이익도 있고. 뭐 이익도 있죠. 그쵸. 네, 근데 저는 그 아까 쭉 얘기가 나온 게 이제 탈진실의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까 뭐 무시가 답이야. 예를 들어서 쟤네들은 원래 더러운 애들이야. 똥 묻은 개야. 예를 들어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똥 묻은 개를 닦거나 치우거나 거기랑 싸우려고 하면 더러운 거 안 묻힐 수 있습니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쟤네는 원래 그냥 그런 애고 야 이게 예를 들어가지고 5.18 북한군이 없었던 게 당연하지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들은 인정하지 않는데도 그냥 걔네들은 그렇게 생각하게 냅둬라고 했기 때문에 냅뒀기 때문에 이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처가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항상 여기에 대해서 자기 몸이 더러워지는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항상 목소리 내오고 시민들을 편에서 싸워왔기 때문에 이런 탈진실의 시대에 진짜 맞는 후보가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아까 뭐 거리에 똥을 비유하셨는데 예전에는 한데 좀 그게 모여 있었다. 그래서 뭐 거기 일부 모아놓는 게 필요하지 않냐 그런데도 만약에 그런 얘기를 했다면 지금은 그게 완전히 거리로 쫙 나와가지고 전국에 지금 뒤덮으려고 하는 상황인데 뿌려버렸지 똥을. 왜 그걸 쫙 퍼졌는데 그걸 두고 그래도 피해야지 옛말에 괜히 이런 말이 있는 게 아니잖아라고 한다면 그럼 앞으로 또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냐면 특히 그 자극적이고 남 욕하고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게 그냥 되게 자극적이고 되게 즐겁잖아요. 뭔가 재미도 주고 뭐 또 그렇지 않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제가 말하는 건 그들이 잘했다, 뭐 당연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되게 직관적이고 사람들 막 욕망을 건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 커뮤니티 내에 그거를 무관심이 답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물론 보시는 분들의 생각도 다 다를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가져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해결이 돼야 통합으로 가든 아니면 또 뭐 기후변화라든지 뭐 경제, 민생 모든 문제들이 다 온라인에서 어떻게 여론전이 벌어지고 심리전을 대응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더 많은 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네. 네. 저도 그런 의도로 오늘 주제를 좀 가지고 와봤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보시는 분들도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더 여러 가지 대안을 내는 거를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청국장 119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가 벌써 투표네요. 야,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는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대선 전날이죠. 대선 전날이죠. 투표 전날. 그래서 야. 투표 전날 다음 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생방송 많이 찾아와 주시고 이번 119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